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날씨에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이에요. 한 남자의 진심이 가득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예, 좀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오네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저에게는 없는 이 로맨스라 참 낭만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외입니다. 바리톤 선생님이 로망스가 없다니. 바리톤은 로망스가 별로 없죠. 원래 테너가 그런가요? 있죠. 테너인가요? 테너가 감미롭게 아, 주인공답게 여성을 이렇게 유혹하는 노래가 많고 바리톤들은 다 악역이라 네. 우리는 로맨스랑 멀지 거리가. 테너에게 어울리는 고백. 오늘 작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좋죠. 테너하고 너무 감정이 잘 네. 어울리고 네. 우리는 이런 거 힘들어하죠. 마스크랑 굉장히 다른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럽지만.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주제곡의 피아노 선율에 담은 사랑 고백. 맞습니다.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네, 피아노 선율에 담은 사랑 고백, 바로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12인데 사실 이 작품은 슈만 거잖아요. 슈만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그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첫사랑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평생 가장 오래 사랑한 연인 팩폭이었습니다. 클라라 슈만인데, 슈만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언급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핫스타처럼 잘 나갔던 클라라. 그런데 일단 작곡가로 유명해진 슈만의 사랑이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네, 슈만은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한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네, 피아노를 배웠는데 슈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름 피아노의 천재니까, 음악의 천재니까 그의 딸을 사랑하는 거 그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웬걸 비크 교수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내 딸을 줄 수가 없다면서 클라라를 라이프치히에, 굉장히 먼 곳에 떨어뜨리려고 연주여행을 보내버려요. 좀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법정 공방도 이렇고 수년 동안 굉장히 강압적으로 두 사람을 띄워놨거든요. 그리고 이때에 슈만이 클라라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 그리워하면서 작곡한 곡이라서 이 작품 표지 어디에도 사랑이란 단어는 없지만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슈만은 어떤 계기로 이 작품에 환상 소곡집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슈만은 굉장한 문학도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고 또 그 문학들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들을 이제 탄생시켰는데, 칼로스 수법에 의한 환상 소품집이라는 소설집을 호프만이 썼는데 그 중에 금 항아리 섹션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금 항아리라는 소설 가운데 묘사적인 표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슈만도 자신의 작품을 완성시킨 후에 아마 그렇게 이 표제들을 인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호프만의 작품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가 서로 대립이 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또 그들이 뭔가 동일하게 공존을 하면서 함께 가요. 아마 슈만도 이런 그 느낌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에서 자신이 꿈꿨던 환상의 세계, 그리고 하지만 이런 현실을 같이 공존시키는 음악을 탄생시킨 것 같네요. 이 작품은 어떤 시기에 쓰여졌습니까? 꽤 젊은 나이죠. 슈만이 27살이었던 20대 때. 1837년. 네, 20대 사랑이 평생 간 거예요. 작곡을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라와의 관계가 참 어려웠고, 또 슈만이 새로 시작한 잡지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이 곡을 쓰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1838년에 완성을 하고, 그때 라이프치히의 브라이코프 und 헤르텔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슈만이 작곡을 시작한 초기에는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 이유도 혹시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슈만의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피아니스트적인 스킬을 연마하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또 강화시킨다고 기계도 만들어서 결국은 그 기계 때문에 기구 때문에 손가락이 망가져서 피아니스트 꿈을 접게 되었지만 그 갈망을 담아서 많은 피아노 작품을 탄생시켰고 또 클라라와의 사랑 때문에 이런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12번. 당연히 클라라에게 네. 헌정되었을 거라 생각을 할 텐데 네. 맞는 겁니까? 굉장히 의외입니다. 추측을 깨고 영국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안나 로베나 레이들라브에게 헌정이 되었지만 사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곡 전체에는 클라라에게 헌정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받을 정도로 클라라의 흔적들이 그 사랑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데요. 음. 아니 들라브에게 헌정이 됐는데 음. 음악적으로는 클라라에게 헌정된 걸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두 사람이 힘들었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음악을 봤을 때 이건 두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워낙 감성이 풍부한 슈만이었거든요. 네. 상업적인 이유로 우리는 음. 모르지만 그 영국의 음. 다른 피아니스트에게 헌정되었을 수 있죠. 여하튼 그럼 슈만은 들라브에게 준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헌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팩트로 짚고 넘어갔는데 네. 여하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곡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프랑스의 작가이자 평론가였던 마르셀 브리옹이 네. 이 작품을 일컬어서 음악으로 이루어진 꿈들.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죠. 공감 좀 해주시죠. 음악으로 바리톤 선생님. 잠깐만 아니. 음악으로 이루어진 꿈들. 꿈들? 음, 그럼 복수네요. 그렇죠. 오, 음. 여러 개가 있나 보네요, 꿈이. 여러 개예요. 맞아요. 이 안에 여러 개의 환상. 뭐가 들이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다. 8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슈만의 굉장히 자유로운 상상력 네.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형식들을 우리가 이 작품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각각의 곡들이 아주 시적인 표제를 가지고 있고 또 주제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피아노 선율에 담은 사랑 고백.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1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연주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8개 중에 네. 5번 밤에 그리고 7번 꿈의 얽힘이라는 부분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개밖에 못 듣습니까? 나중에 또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곡에 있는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12 중 제5곡 밤에와 제7곡 꿈의 얽힘.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12 중 제5곡 밤에 제7곡 꿈의 얽힘.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 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낱낱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낱낱이. 네, 1번부터 8번까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클라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네.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슈만의 작품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슈만은 자신의 안에 대표적으로 두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격 혹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텐인데 오이제비우스는 굉장히 온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하지만 반면에 완전히 반대되는 불같은 열정적인 끌어오르는 성향이 스스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의 음악에는 굉장히 오이제비우스 같은 부분이 있고 또 상반되는 플로리스탄 같은 부분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근데 1번은 석양 데아벤스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써 있어요. 매우 다정하게 연주할 것. 다정하게 연주할 것.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연주하기를 바라는 슈만의 마음이 담긴 지시인데 조용하게 석양이 물들어가는 전경을 연상케 하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호프만의 작품에서 인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다음 구절을 슈만이 읽으면서 인용한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저녁에 태양이 비치고 저녁 바람이 이파리를 흔든다. 저녁 여명이 그 베일을 주위에 덮을 때 종소리가 반쯤 흩날리는 조용한 말이 되었다. 근데 음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단기몸을 쓰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슈만의 특징적인 힘이 올라라는 음악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를 세 박으로 생각을 하는 오른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있고요. 왼손은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동시에 합치면 그래서 슈만은 그런 말할 수 없는 박자를 딱딱 세는 게 아닌 그런 자신의 굉장히 복합적인 감성을 이런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번, 2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슈방 2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비상입니다. 네. 비상이라는 제목가 있는데 이 곡은 플로레스탄, 제가 아까 얘기했듯 불같이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슈만을 나타내는 곡인데 네. 처음 도입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우와 하는 그 슈만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격렬한데 이 곡이 그럼 왜 제목이 비상일까 네. 했을 때 이 호프만의 소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큰 새가 재빨리 날 때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갑자기 사라지더니 흰빛이 나는 회색 게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아마 그 장면에서 연결을 시켜서 슈만이 비상이라는 표제를 우리가 연관시킨 것 같다, 연상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곡은 Why라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근데 표기가 랑잠 운트 자르트 느리게란 뜻이 랑잠이긴 한데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뜻이라고 우리는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분의 2박자로 또다시 플로레스탄이 아닌 조용하고 내성적인 온화로운 슈만의 모습을 이 곡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클라라를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의 슬픔이 달린 마음, 잠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심오한 그런 사색 또 풍부한 환상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악장이죠. 네. 3번이죠. 4곡은 변덕, 유머를 지니고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변덕스러운 스케르초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유머스럽고 경쾌한 느낌의 작품이고 네. 5번은 좀 전에 들으신 밤의 인데르 나트인데 재미있는 건 미트 라이든샤프트 열정을 지니고 연주를 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요. 근데 슈만이 1838년 그녀와 떨어져 있을 때 4월 12일 클라라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정경님이 한번 슈만을 또 연기해야 되는 슈만으로 연기를 해주세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슈만. 로맨티스트 아니시구나. 이 곡을 쓰고 나서 헬로와 레안나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무척 기뻤습니다. 알고 있으시겠죠? 레안나는 매일 밤바다를 헤엄쳐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등대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손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로맨틱한 옛 전설입니다. 밤의 해를 연주할 때 이 이미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가 바다에 뛰어들고 그녀가 부르고 그가 대답하고 그가 바다를 헤엄쳐 물에 오르고 그리고 포옹의 노래 그리고 아쉬운 이별 이윽고 모든 것을 밤의 어둠으로 감싸고 당신에게도 이 이미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을 쥐었다 놓았다 쥐었다 놓았다 하는 구절이었는데요. 제가 라이프 가드거든요. 네. 네, 정말 물에 빠져 있으면 답답합니다.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네. 미트 라이든샤프트 아파슈나토가 정열을 가지고 변덕스러운 스케르초 분위기를 이제 표현하는 곡인데 이 라이든샤프트라는 독일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앞부분에 라이드는 고통이란 뜻으로 사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사랑과 관련된 열정이지만 사랑이란 건 고통을 수반한다. 동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곡에서 밤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발견이 되죠. 마음은 물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일렁이는 파도에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물결쳤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그리움이 마음을 부풀게 할 때면 인가의 가슴처럼 아래 위로 솟아있는 검은 언덕이 계곡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백합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고독한 계곡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참 아픕니다.
이런 네, 음.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되는 성향으로 여섯 번째 페이블 우화인데 느리게 또 빠르게 재밌죠? 랑잠 but 하지만 슈넬 느리게 빠르게 연주해라는데 서주가 느리게 시작이 되면서 또 빠른 부분이 막 교체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곡은 아까 들으신 트로움의 비렌 꿈의 네. 얽힘인데요. 매우 생기 있게 굉장히 생기 있고 가볍고 발랄하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아마도 슈만 자신이 내부적으로 좀 분열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성격적으로도 그런 걸 암시하는 듯이 오이제비우스의 몽환적인 성격과 플로리스틴의 열정적이고 격렬함이 이렇게 얽히면서 절정으로 향하는 듯한 곡이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곡 드디어 왔습니다. 엔드 봄 리트 노래의 종말. 그런데 이 곡은 종말이라는 제목 밑에 mit gutem Humor 유머를 가지고 연주해라라고 써 있어요. 와, 근데 이 곡을 딱 들으면 정말 이 곡은 슈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슈만의 화성과 코드로 진행이 되고 활달한 마음으로 막 노래를 하는데 이 마지막 작품에 대해서 슈만은 클라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생각한 것은 마지막에는 모두가 즐거운 결혼식으로 용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또 당신을 생각하는 가슴의 아픔으로 되돌아와서 결혼식과 종과 장례식의 종이 섞여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결혼식의 종이었으면 되는데 왜 또 이런 슬픔의 장례식의 종까지 슈만은 생각을 했을까요? 항상 그런 슬픔과 기쁨이 공존했던 열정과 또 그런 내성적인 게 함께 공존했던 슈만인데 이때 당시에는 슈만이 과연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확신이 없던 시기라 그런 사랑과 또 기쁨이 혼재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호프만의 소설 12번째 야경에서는 이 그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슈만이 그 12번째를 그의 8번에 노래의 종말에 인용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저희들은 해볼 수 있습니다. 참 긴 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까지 쳐주시면서 조심히 가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빗길 모두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